안녕하세요. 같이 회계 원리를 공부하게 된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같이 공부할 교재는 IFRS 회계 원리라고 신영사에서 출판된 교재고요. 백원선, 이효익, 최강 교수님이 같이 이제 쓰신 그런 책입니다. 예, 여기 전체 목차가 지금 칠판을 보시면 1부부터 3부까지 있는데요. 1부 회계 정보의 처리와 재무제표 해서 1장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 2장 회계 거래와 회계 등식, 3장 거래의 기록과 회계 장부, 4장 회계 순환 과정의 완료, 5장 상품 매매 회사의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계가 어떤 건지와 그리고 전체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5장까지 공부하고 6장에서 재무보고와 수익인식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복습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회계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2부에서 회계 정보의 계정별 처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정이라는 건 이제 많이 쓰실 그런 단어인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게 되고 그 자산, 부채, 자본의 각 항목에 대해서 계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7장 현금과 금융상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현금 이렇게 안 부르고 현금 계정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니까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8장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9장 재고자산, 10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1장 금융자산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12장 비유동부채, 13장 자본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여러가지 각 항목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다 공부하시고 나면 아주 익숙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배우고 나서 3부에서 회계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14장 현금흐름표, 15장 재무제표 분석해서 응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니까 다 배우고 나시면 이게 회계의 원리구나,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됐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인데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재무제표, 회계 원칙과 외부감사 제도, 회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이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회계가 어떤 거라고 이제 감을 잡고 계신가요? 이게 보통 보면 대부분 이게 회계가 돈에 관련된 얘기다 라는 건 학생들이 좀 다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으냐면 이 회계가 기업의 언어다. 기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회계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그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시면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책에서 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목하실 부분이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과 여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측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부의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영자 이렇게 있고요. 외부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일반 대중 등이 있는데요. 투자자는 이제부터 이제 이 회계에서 투자자라고 할 때는 주주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회사에 자금을 주는 주주를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대여한 돈을 빌려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부기관이나 일반 대중 아실 거고, 이걸 좀 그 다음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단위가 있는데요. 경제 단위가 꼭 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를 쓰는 경제 단위가 가계일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주된 대상이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지금 얘기했듯이 투자자와 채권자가 자금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주고 이 자금을 가지고 이 경제단위 기업이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겠죠.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투자자와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제 경영을 해서 회사가 수익을 내는 건데 옛날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이 자금을 맡아서 경영자가 어떻게 운용했는지 이 수탁 책임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탁 책임이 뭐냐면 이게 수탁 책임 하면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경영자가 하나의 집사처럼 이렇게 돈을 맡아서 운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아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이쪽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요 관계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투자자와 채권자보다도 요 밖에 있는 종업원,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끔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시스템이라는 건 이렇게 그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를 보시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처리한 후 그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기업 활동과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회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계 시스템은 자료를 기록하고 이제 저장, 변환해서 보고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걸 인식 및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식이라는 건 이제 이 거래를 기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측정이라는 건 이 거래를 기록하면서 얼마로 기록할 것인지 그 숫자를 부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처리는 이 회계 시스템 안에서 분류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할 필요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점점 그 중요성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분류 요약된 자료 정보들이 회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는데 주로 이 재무제표 형태로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회계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특수회계 등 여러 가지 회계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회계는 이제 재무회계를 가리키는데요. 재무회계는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 모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계를 얘기를 하고요. 관리회계는 아까 봤던 내부 이해관계자였던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회계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회계를 뜻합니다. 특수회계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회계가 존재하는데 정부 회계 같이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로 하는 회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계들을 다 이제 특수회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재무회계예요. 이 회계 원리는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재무회계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관리회계, 세무회계, 특수회계를 배우기 위해서도 회계 원리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재무 보고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조금 있다가 다시 배울 거고요. 어떤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 보고서를 여러 종류로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재무제표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름부터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로 공부하는 게 이 재무제표 부분이고요. 특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고, 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 자본변동표는 자본변동,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를 얘기를 하고요. 주석은 이 4가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무상태표하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자산 왼쪽에 써져 있고 부채, 자본 오른쪽에 써져 있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뭔지를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란 에셋이라고 하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인데요. 경제적 효익이 무엇인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편하게 그냥 앞으로 돈 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기업에 돈으로 들어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산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앞으로 돈 될 게 아니고 지금 뭔가 그 거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로 돈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는 기업이 이제 팔 수도 있고 어디 빌려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뜻하는 게 이제 자산인데요. 예, 이 자산의 대표적인 예로 이따 다시 보겠지만 현금, 매출채권, 소모품, 예,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부채는 채권자 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 li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했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아까 경제적 효익이 이제 돈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의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고 있는 의무인데, 이 의무 때문에 나중에 뭔가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 같은, 현금 유출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뜻하는 거죠. 이 부채는 예를 들어서 미지급금, 미지급이자, 차입금 등이 있고요.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소유주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영어로 오너스 에퀴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가 결정이 되면 저절로 자본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공부하시면 이렇게 순자 같은 걸 이제 붙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거에서 뭔가 빠졌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자산이라는 의미는 자산에서 부채가 빠진 나머지 부분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이제 보셨고,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자산의 지금 대표적인 예로 현금, 매출 채권, 수모품 예를 들었는데요. 현금은 돈이죠. 예, 돈이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건 자산이고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매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통해서 생긴 채권, 즉 외상이죠. 그러니까 외상을 통해서 매출 발생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엔 돈을 줄 거니까 돈이 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소모품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A4 용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를 이제 박스로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A4 용지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4 용지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또 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걸 나중에 팔아서 돈 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의 한 예로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예로 이제 미지급금, 미지급 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처음 보는 개정 과목을 접할 때 항상 좀 유추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좀 좋은데요. 미지급금이란 이름이 뜻하는 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지급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분을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A4 용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A4 용지를 샀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중에 돈 줄 부분을 미지급금이라고 하고요. 미지급 이자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나중에 나가겠죠. 이런 부분을 미지급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입금은 차입이라는 용어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부채의 한 예죠. 그리고 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들 수 있는데요. 자본금은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을 사서 납입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납입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쉽게 회사가 돈을 벌면 이제 이익이 생기겠죠. 그 이익들이 계속 쌓여요. 그 이익이 계속 쌓이는 그 부분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회사 돈 번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초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 더해지고 배당금이 빠져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지금은 좀 낯설고 생소하죠. 조금 있다가 계속 나올 시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도 그렇고 자산, 부채, 자본 전부 다 여러 가지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얼마 안 되잖아요. 3개, 2개.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챙기시는 게 좋은데, 특히 자본에선 자본은 딱 이렇게 2개만, 좀 13장까지는 계속 2개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 부분, 요 두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많은 개정 과목들이 나올 거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챙기셔야 되고요. 자본은 이제 나중 13장까지는 그냥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 2개에 대해서만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울게요.
예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하도록 하죠. 뭐가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인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는 그런 예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 매출을 했는데 채권이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죠. 그럼 이게 자산이죠. 그죠? 아까 안 봤던 부분인데 매입을 했는데 채무가 생겼어요. 무슨 뜻일 것 같나요? 그러니까 항상 유출을 해야 되는 건데 상품을 사와요. 상품을 사오는데 돈을 아직 안 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나갈 거예요. 이런 의무는 부채라고 분류를 하죠. 이익잉여금 외우자고 했죠. 자본이에요. 이익이 쌓인 부분. 현금, 자산이죠. 예, 현금은 대표적인 자산이고요. 미지급 급여. 이건 아까 미지급금, 미지급 이자 배웠죠. 거기 응용할 수 있는 그 응용 부분인데요. 그죠? 급여를 줘야 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줘야겠죠.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건 부채죠. 건물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산이겠고요. 세탁기계, 기계 팔면 돈이죠.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도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산이고요. 차입금 아까 봤죠? 부채라고 했었고 돈을 빌린 부분 미지급금 아까 봤죠? A4 용지 사왔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건 의무죠. 부채. 소모품 자산이라고 했고 자본금 외우자고 했죠? 자본. 예,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대충이라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계정 과목 나올 때마다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계 등식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회계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의미가 자산이라는 게 아까 기업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채는 채권자 지분, 자본은 소유주 지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이제부터 계속 얘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채는 채권자 거, 자본은 소유주, 주주 거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회계 등식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자산과 자본을 한다. 그럼 저절로 부채의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채하고 자산을 한다. 그럼 저절로 자본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두 가지 요소를 알면 나머지 한 가지 요소가 결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등식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자산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부채가 70만 원이요. 그러면 자본은 얼마일까요? 하실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100만 원 빼기 70만 원 해서 이 자본은 30만 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부채가 5만 원, 자본이 7만 원이라면 하실 수 있죠. 5만 원 더하기 7만 원 해서 12만 원. 자산이 200만 원 있고 자본이 180만 원 있다. 그러면 200만 원 빼기 180만 원 해서 20만 원으로 부채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요소를 주고 나머지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회계 등식 중요한 거니까 특히 2장은 이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등식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성과, 즉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보고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긴 걸 보시면 수익이 있죠?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용역 매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 매출, 기업은
상품을 팔든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해서 매출이 생기는 건데 그 상품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용역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세탁소니까 세탁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으로는 임차료, 급여, 운송비, 소모품비,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에 비해서 수익하고 비용은 평상시 쓰는 그 거래 용어하고 되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하지만 좀 정의를 더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좀 다시 정의를 좀 보면요. 수익은 레버뉴 또는 인컴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이제 수익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번 거를 뜻합니다. 예,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돈 번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용역 및 상품 매출, 지금 얘기했죠. 용역 매출 얘기했고, 수수료를 벌었다. 그럼 수익이 되는 거고요. 이자를 벌었다. 그럼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임대료, 건물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임대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expense라고 하죠.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 돈 쓴 부분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급여, 소모품비, 광고비 다 이해가 되는 항목들이죠. 예, 임차료는 월세를 준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기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에 남는 잔액을 얘기를 해서 손익계산서 등식은 뭐 수익 빼기 비용해서 당기순이익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건 아까 봤던 회계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지금 약간 말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임차료하고 임대료 부분인데요. 수익에서 임대료 나왔고 비용에서 임차료 나왔죠.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그 월세를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다 임대료 뭐 이렇게 용어를 획일적으로 쓰는데 회계에서는 아무 말도 없어도 임대료 하면 수익인 줄 알아야 되고요. 임차료 하면 비용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니까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이다 라고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임대료, 임차료 좀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일정 기간 동안 변동 내용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를 뜻하고요. 앞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자본금이 주식을 발행해서 늘어났고 이익잉여금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관계에서 이렇게 늘어났다 했는데 이 배당금 정보가 아까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배당금 정보가 자본 변동표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배당금 정보를 알기 위해선 자본 변동표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본이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회계기간 말에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표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의 변동 내용을 표시하는 재무 보고서인데 이 변동 내용을, 그러니까 돈이 얼마만큼 늘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돈이 왜 늘었고 왜 줄었다라는 걸 각 활동, 세 가지 활동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세 가지 활동이라는 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각각 그 활동별로 좀 정의를 보자면 영업활동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창출 활동을 얘기를 하고 투자활동은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재무활동은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또는 상환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활동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유출할 수 있어요. 지금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그쵸?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이것도 지금 괄호치고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투자나 재무는 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고 영업활동이 그 회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영업을 해야 돈을 버니까요. 예, 이걸 지금 그런데 우리 그 예제에 보면요. 지금 이 세탁소는 지금 보시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죠. 손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이 80만원, 영업 비용에 대한 현금 유출 83만원 해서 지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을 해서 돈을 잃고 있었다는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영업활동은 돈을 못 벌었고 투자활동은 이제 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계 같은 거 구입하는 건데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고 재무활동은 지금 영업을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의 조달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와서 현금이 생겼고 유상증자 이건 13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또 조달했고요. 배당금을 지급해서 돈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활동을 통해서 44만원을 벌었죠.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이 지금 44만원 늘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영업활동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재무활동 때문에 늘었다라는 그런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현금 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의 변동 내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그래서 현금에 대한 그 정보를 주는 표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가지 재무제표 뭐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정의를 보시면 딱 한 가지만 좀 첫 부분 설명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나머지 세 가지와 성격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요 머릿말이 각 재무제표 머릿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 회사 이름, 오른쪽에 단위 원 이렇게 단위가 적혀 있어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자본변동표 보시면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회사 이름, 단위 이렇게 적혀져 있죠. 손익계산서 볼까요? 손익계산서도 보시면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회사, 단위 적혀져 있죠. 공통이에요. 반면 재무상태표는 이게 여기가 이름이 다르죠. 2005년 9월 30일 현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보시면 일정 시점에 그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해서 성격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현금만 생각해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현금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10,000원? 5,000원? 지금 좀 다 다르게 가지고 있겠죠. 한 푼도 없을 수 있고. 그런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되면 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1분 1초마다 현금이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할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시점, 기준을 안정하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시점을 정해요. 기말, 보통 기말이죠. 보통 기말에 시점을 정해서 그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하는 표가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재무제표와 달리 이 재무상태표는 어떤 일정 시점의 정보를 뜻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그 현재 시점, 어떤 일정 시점에서의 정보다. 이걸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돌아온 김에 다시 한번 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익잉여금 이거 보시면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기초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 더하고 거기서 배당금을 빼서 결정이 됐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 당기순이익 정보는 어디에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배당금은 자본변동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요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이게 관계가 있다. 요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시면 좀 나중에 공부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예, 지금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게 재무제표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이걸 회계사들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작성을 하는 책임이 있는 건데 경영자 보고 맘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원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줄여서 GAAP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평소에 이 부분을 너무 이제 기니까 GAAP를 갭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데 이 갭이라고 그러면 원칙, 회계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계 원칙은 이렇게 어떤 자연 법칙하고 다르게 사회과학에서 나온 이 원칙은 계속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게 이 갭인데요. 이 갭이 지금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만든 데는 이제 IASB라고 다른 데서 만들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 IASB라고 한 데서 이제 국제회계기준을 만드는데 이 국제회계기준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번역하고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중소기업보다도 다른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써오던 그런 회계 기준을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인 부분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원칙 이러면 뭔가 딱 특정한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별 그리고 상황별 그리고 기업별로 정해지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갭 회계 원칙,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회계 원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회계 원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가정 하나만 좀 알아놓으시면 편한데요. 이 기본 가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기업. 고잉 컨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기업은 어떤 특정한 반증이 없는 한, 특정한 증거가 없는 한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죠. 계속 간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안 망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회계 원칙들이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망하는 회사라면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굳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팔아서 얼마인가 하는 현금 부분만 주목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도 따지고 부채도 따지고 자본 따지고 수익 비용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이 회계 원칙의 기본 과정이구나. 이건 좀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 회계 원칙을 잘 지켰는지 잘 지키는지 이렇게 외부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외부 감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 감사를 누가 할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회계사, 공인회계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제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들로 이루어진 그 법인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해서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의견.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 감사입니다. 외부 감사. 여기에 대해서도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의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이런 게 있구나, 감사제도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회계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뭐 나라별로 각각 이렇게 그 복식부기가 등장한 시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에서 개성상인들이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록에 남기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복식부기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책으로 표현된 게 14세기, 15세기 그때 이제 좀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이제 표현된 책이 1494년에 파치올리가 쓴 대수 기하 비 및 비례 통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복식부기 원리에 대해서 저술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복식부기 탄생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막 상업이 발전하면서 복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산업혁명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산업혁명 때는 공장이 이제 가동되니까 공장에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원가 회계 쪽으로 좀 더 발전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회계 제도가 발전을 하다가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여러모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1933, 1934년에 여러 가지 이제 증권시장의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증권거래법과 공시제도가 미국에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달하게 되고 점점 자본시장이 넓어지면서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IASB라는 데서 만들었다고 했죠. 1970년대 미국의 FASB에서 회계 원칙이 발달됐다고 지금 했는데 IASB는 좀 용어가 다르잖아요. IASB, FASB 여기서 좀 눈치챌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IASB는 미국 기업이 미국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국제회계 기준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러면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IASB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 IASB가 어디에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느냐 하면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 그래서 미국 말고 다른 여러 그 유럽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탄생한 그런 단체인데 이게 이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면서 지금 이 IFRS를 쓰는 나라들이 2014년 현재 12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만의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IFRS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엔 이제 미국 기준을 막 쓰고 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금융자본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 많은 나라에서 IFRS를 쓰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회계를 믿기 위해서는 IFRS를 써라 라는 압력이 되게 강해져 가지고 2011년부터 한국의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회사가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기업들은 전부 IFRS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걸 IFRS를 한국말로 번역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IFRS를 이제 국가마다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20여 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게 IASB죠. IASB가 제정을 하고 있고 그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번역하고 또 이제 좀 바꿔가지고 제정해가지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모든 상장 기업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안 써도 되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IFRS를 쓰고 싶다 이런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들은 전에 우리가 쓰던 IFRS 전에 쓰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아무래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는 조금 요구하는 게 적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회계 기준들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회계 원칙, 갭의 일부다 이렇게 전부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1장 내용은 지금 다 봤고요. 1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면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좀 힘들 텐데 그 용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예. 예제 1-3 이익잉여금 계산. 원래 이 문제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 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라는 거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아까 봤던 이 이익잉여금 부분,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 보시면 현금,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금, 매출액, 소모품비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재무상태표 항목인지 손익계산서 항목인지 구분하는 게 맨 처음 할 일이에요.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 구분되세요? 지금 보시면 재무상태표 항목, 손익계산서 항목 섞여 있는데 이익잉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손익계산서 항목이 필요합니다. 왜? 아까 당기순이익이겠죠? 자, 이익잉여금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은 여기다 적을게요. 기초 이익잉여금 더하기 당기순이익 빼기 배당금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회사는 막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초에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은 아까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 등식이익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 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배당금을 또 빼야 되겠죠. 이 배당금 9,000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9,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모르는 건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수익하고 비용. 예,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이 어떤 건지를 손익계산서 항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가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 항목이 이렇게 매출액 보이죠? 예, 매출액 수익이고요. 소모품 B 45,000 비용. 소모품은 자산이죠. 아니고요. 임차료 아까 뭐라고 했죠? 임차료?
월세 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용, 그죠? 비용. 그리고 광고 선전비. 비용으로 보이죠? 이렇게 B자 써져 있으니까 비용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광고하는 비용을 얘기를 하고, 전기료, 이것도 비용이고요. 전기세, 전기료 낸 걸 얘기를 하고, 사무용 비품, 이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항목이 되겠고요. 급여, 이건 아까 봤죠?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은 지금 매출액 하나밖에 없죠? 수익 16만 5천 원. 그리고 소모품 B, 이걸 지금 4만 5천 원. 그리고 임차료 2만 4천 원. 여기다 뺄게요. 광고 선전비 7,500원. 아이고. 그리고 전기료 3,000원. 급여 5만 1,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회계 공부하실 때 계산기가 필수예요. 계산을 암산으로 하셔도 좋지만 계산기를 두들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시면 당기순이익이 34,500원이 나옵니다. 부분이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기초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 더하고 배당금 뺀 게 기말이익잉여금이라고 했으니까 34,500원에서 9,000원 뺀 나머지 25,500원이 기말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수익하고 비용을 잘 골라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금 정보 잊지 마시고, 배당금 정보 있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의 어떤 그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태백 주식회사 소유주인 왕초보 씨, 이름에서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초보가 지금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여러 가지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회사가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딱 보시면 뭔가 허전하죠. 일단, 그죠? 이 회사 이름이 빠졌고요. 자, 지금 좀 체크만 좀 하죠. 손익계산서 이름이 빠졌고, 그리고 단위가 빠졌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이 머릿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제대로 적는 것도 그 시험에서 시험 볼 때 그 평가하는 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이거 빼먹으면 이제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먹지 마시고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 그리고 단위, 이거 다 쓰셔야 되고, 사실 제일 딱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요 부분, 그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어떤 시점, 어떤 현재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밖에 없었어요. 그죠? 재무상태표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05년에 손익계산서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조금 여기다 적어서 좀 그런데요. 12월 31일까지 다시 깨끗하게 이따 지울게요. 이렇게 기간을 적으셔야 돼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상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게 손익계산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또 밑에 보면 뭐 좀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거 느끼셔야 되는데, 매출채권, 이건 재무상태표 항목이었죠. 자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이 매출채권에 오면 안 되는, 매출채권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한번 밑에도 볼까요? 급여 맞고요.
소모품 아니죠. 소모품은 아까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되고요. 배당금, 배당금 다음 시간에 강조할 텐데요. 배당금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금 여기 오면 안 되고요. 전화비, 뭐 비용인 것 같죠? 예, B자 붙은 거 일단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B자 붙었는데 얘는 비품이죠.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비품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책상이나 걸상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책상이나 걸상 같이 1년 이상 쓰는 건데 회사에서 뭔가 사용할 목적으로 쓰는 걸 비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컴퓨터 이런 거 있죠. 예. 비품을 이렇게 지우시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 이건 수익이라고 했는데, 그쵸? 수익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용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안 되겠죠. 이 수익을 위에다가 쓰셔야 되겠죠. 임대 수익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미지급 세금,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거 여기 맞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게 미지급 세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나갈 의무예요. 그러니까 미지급자 붙은 이런 건 이게 부채가 됩니다. 부채. 돈이 나중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쓰면 안 되고, 이익잉여금도 아까 뭐라고 했죠?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영업수익은, 자, 지금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자, 보시면 영업수익은 용역매출, 임대수익 해가지고 180만원, 50만원에서 영업수익은, 예, 잠깐만요. 230만원이 되고요. 영업비용은 급여 28만원, 그죠? 전화비 3만원, 이렇게 적을게요. 잘 눈에 안 보니까.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예, 두 가지인가요? 28만원, 3만원. 예, 두 가지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31만원, 비용이 31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230만원에서, 이렇게 오해하시겠네요. 230만원에서 31만원 뺀 나머지, 예, 199만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를 발견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지금 이제 계정 과목을 봤을 때 이게 재무상태표 항목인지 아니면 손익계산서 항목인지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항목은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